안녕하세요, 송유한입니다. 오늘은 뭔가 수업 분위기가 다르죠? 예, 오늘은 이제 2단원에 들어온 기념으로 이제 좀 우리가 수업 진도 나간다는 것을 좀 탈피해가지고 여러분도 조금 긴장 풀고 가벼운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수업 주제를 준비해봤습니다. 교과서로는 2-1-1에 나온 내용하고 2-3-1에 나오는 당시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 정세 변화, 어떤 세계 흐름의 변화에 대한 설명인데요. 여기가 사실 여러분들한테 시험 공부 목적을 내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고, 다만 이제 당시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 정세를 설명하는 약간 배경 설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 두 개를 묶어가지고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영국이나 러시아나 독일 같은 이 당시 국가들의 얘기들을 한국사 과목에 출제하기엔 좀 곤란합니다. 다만 좀 이제 한국사랑 연관된 부분이 있다면 배경으로 출제할 수 있지만 이걸 뭐 아니 모르니 묻기에는 좀 이렇게 부적합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저도 좀 가벼운 마음으로 배경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근대에 들어오게 되면서 19세기, 20세기에 들어오게 되면서 도대체 한국이 아니라 동아시아가 아니라 전 세계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가벼운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봤습니다. 편한 마음으로 들으시고 필기 하시면 좋고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좀 듣고 당시 이제 조선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20세기 어떤 근대사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과서에서는 맨 처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제국주의라는 용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아메리카를 포함해가지고 세계 각지의 식민지를 만들어 나가는 국가를 제국주의 국가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제국주의라는 표현은 교과서에 나와 있다지만 경제력이나 군사력을 활용해가지고 세계 각지의 식민지를 만들고 팽창해 나가는 그런 현상들, 그런 국가들을 제국주의 국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식민지 하면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당시 식민지를 가진 나라 어떤 나라들이 있을까요? 그쵸, 막 이런저런 대답들 많이 하실 겁니다. 영국도 있을 것이고 프랑스, 러시아, 독일, 미국, 그리고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 막 나올 것 같은데요. 이 중에 사실 제국주의에 해당하지 않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딜까요? 네, 바로 정답은 마지막에 나왔던 스페인과 포르투갈이었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도 식민지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았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식민지를 만들었던 시기는 15세기, 16세기, 이른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이후에, 그 이후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각지에다가 식민지를 경영했던 것인데요. 이때의 식민지는 19세기에 나오는 식민지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이 당시의 식민지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유럽의 변방에 있다 보니까 당시에 아시아하고 교역을 하는데 많이 뒤처질 수밖에 없었고 세금도 더 많이 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신대륙을 개척하게 되었고, 향신료라고 하는 어떤 원료를 공급받기 위해서 신대륙을 개척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 어떤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신대륙 경영의 목적을 얘기하자면 자원 획득이 목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신대륙을 발견한 과정에서 이제 우리한테 없었던, 구대륙이 없었던 새로운 자원들이 막 발견되기 시작을 하죠. 설탕이나 담배 같은, 혹은 이제 옥수수, 감자, 고구마 같은 그런 작물들이 막 발견되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신대륙에서는 아직 미개발된 금광, 은광이 많이 발견돼가지고 그런 것들이 유럽에 전래되면서 유럽의 생산 구조에 많은 변화를 주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나 이 당시에 은이 막 들어오고 신대륙에 신상품이 막 들어오는 과정에서 유럽에서는 가격혁명이라는 게 발생하기 시작을 해요. 이제 과거에는 이 면 옷 하나를 사려면 100원이 필요했는데 이제 신대륙에서 막 은을 가지고 온 사람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물건값이 폭등을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100원짜리 은 100원어치 있으면 구입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너도 나도 은 100원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은 100원? 너도 있어? 그러면 200원 살 사람? 300원 살 거야? 하면서 일종의 경매 붙이듯이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100여 년 사이에 물가가 무려 2배, 3배씩 올랐던 시기가 이 시기였고요. 이런 가격혁명이 발생한 상황에서 농업 중심 사회였던 유럽 사회가 서서히 상업과 산업이 핵심이 되어간 사회로 발전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영주 같은 경우에도, 지주 같은 경우에도 너 올해 농사 지으면 나한테 40원 줘, 올해 농사 지으면 20원 줘 하는 식으로 일정 금액을 정해놓고 받았는데, 이렇게 가격혁명이 발생하다 보니까 지주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주가 자신의 손해를 메꾸는 과정에서 임대료를 올리다 보니까 더불어서 농민들도 덩달아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고, 반면에 시세 차익을 통해 가지고 이득을 누리는 상인이나 수공업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은 부를 쌓을 수가 있었죠. 그러면서 사회 구조가 바뀌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6세기 이후 17세기가 넘어가게 되면 유럽에 나타난 중요한 변화는 중앙 집권 국가가 등장하기 시작을 해요. 우리 아시아에서는 중앙 집권이란 말이 워낙 옛날부터 많이 쓰였기 때문에 그런 게 유럽엔 없었어 하겠지만은 유럽은 이 중앙 집권이란 문화 자체가 되게 약했습니다. 근데 그 약했던 유럽에서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이라든지 1600년대에 종교를 바탕으로 일어난 30년 전쟁 같은 게 일어나게 되면서 국가라는 개념이 생기게 되고요. 어떤 왕이 다스리는 영토의 개념, 그 다음에 왕이 다스리는 국민들이라는 어떤 개념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 자원들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 이른바 왕이 항상 거느리고 있는 군대인 상비군이랑 그 다음에 왕에게 어떤 전문적인 조언을 해주고 왕의 행정을 대신해주는 관료제였죠. 국왕의 입장에서 상비군과 관료제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자, 돈이 필요한데 여기서 말하는 돈은 남보다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 국가들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남보다 더 많은 돈을 가져야 승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남보다 많은 돈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국왕들이 생각을 한 거는 금을 캐는 겁니다. 금이나 은을 캘 수 있는 광산을 가지면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자원을 더 많이 가져가지고 다른 경쟁국을 제압할 수가 있겠지라는 생각이었죠. 근데 금광, 은광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거 만약에 내가 갖겠다 해서 가질 정도가 되면 누구나 다 갖겠죠. 그러니까 국왕들은 두 번째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수공업 제품이 있다면 이 제품을 우리는 다른 나라에 팔되 다른 나라 물건을 안 사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이득이 쌓이기 시작을 하겠죠. 근데 문제는 이 전략도 안 됩니다. 왜? 이 전략은 다른 나라 똑같이 하게 되면 서로 거래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 성장하는 결국 근본이 대두되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나라의 무역에서 이득을 누리고 우리나라의 부를 계속 축적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제품의 품질이 다른 나라보다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무기, 우리나라의 옷감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보다 우월하다면 가격을 우리가 올려봤던 아니면 낮춰봤던 사람들은 결국에 우리나라 물건을 사겠다는 것이 이제 깨달은 바였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선두에 선 나라가 바로 영국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이 영국이라는 나라는 전통적으로 유럽에서 양을 길러가지고 양털을 파는 그리고 이 양털을 가지고 옷을 만드는 이른바 모직물을 만들어 파는 산업이 발달한 국가였습니다. 그런 영국이 계속 기술 개량이 되는 과정에서 여기저기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목재, 나무는 쓸 곳이 너무 많아요. 근데 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것저것 건축에도 들어가고 기술에 들어가지만 우리가 겨울철에 난방을 할 때도 목재를 많이 사용했었는데 목재가 여기저기 다른 산업에 투입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목재를 쓰기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목재 말고 다른 게 없을까 하다가 석탄이라는 것이 대체제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17세기, 18세기 무렵이 되면은 영국에선 석탄이란 걸 자원으로 서서히 활용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이 당시 석탄 캐는 기술이 부족하다 보니까 18세기쯤 가게 되면은 우리가 편하게 캘 수 있는 석탄은 거의 다 고갈된 상태가 되고 석탄을 캐려면 지하로 들어가서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캐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땅굴을 파서 석탄을 캐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가 땅을 파고 들어가면은 어느 선까지는 석탄을 캘지 모르겠으나 더 캐기 시작하면 물이 막 나와가지고 지하수가 나와가지고 막 첨벙첨벙하게 되고 광부들이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석탄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석탄 산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 지하수를 어떻게 퍼낼 것인가가 관건이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대단한 아이디어를 내놨던 사람이 18세기 초반에 토마스 뉴커먼 같은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증기기관으로 더욱 유명한 제임스 와트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당시 이제 스팀이라고 하는 증기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기계의 힘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물을 퍼내는 시스템들을 고안하기 시작한 건데요. 이런 증기기관이 발견하게 되면서 이 힘을 단순히 물 퍼내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산업 분야에 여기저기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인간의 인력이 아닌 수공업이 아닌 기계의 힘을 활용한 근대 공업들이 출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영국 사회에서 이 근대 공업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던 곳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모직물 혹은 면직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옷감 분야였는데요. 당시 영국에서는 산업이 엄청 발달하고 물건을 팔면 돈이 된다는 생각이 팽배하다 보니까 옷을 만드는 과정에서 실을 천으로 만들어야 옷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 천을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만들어낼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러는 과정에서 실을 빠른 속도로 천으로 만들어내는 역직기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옛날보다 발전된 기계의 힘을 통해 가지고 천을 더 빨리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생기는 문제가 18세기 중반에 가게 되면은
실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천을 빨리 만들어내니까 실 만들어내는 속도가 덩달아 빨라져야 되는 거예요. 원래 실은 우리나라 옛날 그 전통 물레를 돌리듯이 외국에서도 한 줄씩 열심히 감아가지고 실을 만들었었는데 그 속도로 일을 해서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실을 한꺼번에 여러 가닥씩 뽑아내는 그런 기술을 만들어내기도 했고요. 어떤 사람은 물의 힘을 활용해가지고 수력의 힘을 활용해가지고 실을 뽑아내는 기술을 만들어내기도 하다가 그러다 마침내 뮬방적기라고 하는 기계의 힘을 활용해서 실을 한꺼번에 여러 줄 뽑아내는 근대적인 기계가 출현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실 뽑아내는 속도가 덩달아 빨라지다 보니까 이 당시 영국의 직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수입되는 미국 그 흑인들이 열심히 노예 노동해가지고 생산하는 목화를 가지고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영국에서 천을 빨리 만들고 실을 빨리 뽑고 하다 보니까 덩달아서 미국에다가 목화를 더 많이 보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게 되겠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당시 목화 재배를 할 때 노예들이 열심히 노동을 하는데 목화 안에 보면 커다란 씨앗이 있어요. 이 씨앗을 일일이 제거하는 게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목화를 좀 더 빨리 상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목화 안에 있는 씨앗을 자동으로 분리해내는 이른바 조명기라는 기계가 18세기 후반에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 이른바 영국에서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어떤 기술 개량이 또 다른 기술 개량과 혁신을 낳는 어떤 연쇄적인 산업 발전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기술 혁신이 일어나가지고 영국에는 옛날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옷감이 쌓이기 시작하고 상품이 쌓이기 시작을 해요. 한동안은 이렇게 빨리 만드는 상품을 가지고 공장주들은 정말 많은 떼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번 돈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팔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안 팔리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옷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금 입고 있는 옷을 이 똑같은 옷을 한 벌 이상 잘 사지 않잖아요. 뭐 옛날이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입는 속옷이라도 해도 뭐 그래도 몇 벌 정도 한 5벌 6벌 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수십 벌씩 쌓아놓고 입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서도 마찬가지로 한동안은 사람들이 상품을 많이 구매했지만 저렴한 가격이고 그 다음에 또 충분한 퀄리티가 되니까 많이 구입을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굳이 필요가 없다고 구입을 하지 않게 되고 물건 재고가 남아서 쌓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때 공장주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고민했었고 이 과정에서 나오게 되는 게 우리가 아는 이른바 제국주의라는 게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남는 물건을 싸게 팔 것인가 아니면 남는 물건을 다 버릴 것인가. 왜 굳이 버려야 돼? 왜 내가 만든 거 굳이 아깝게 싸게 팔아야 돼?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때 해결 방안을 내놓게 된 게 우리 영국에는 이렇게 물건이 많이 쌓일지 모르겠으나 영국이 산업혁명을 일으킨 첫 번째 나라라는 건 아직도 다른 나라 여기저기에는 이런 훌륭한 옷이 없는 이런 훌륭한 상품이 없는 나라가 많다는 뜻이죠. 그러니 그런 나라들에게 물건을 판다면 그 나라들은 우리의 어떤 상품 시장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나라를 점령함으로써 그 나라에서는 우리한테 필요한 자원들을 값싸게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며 그 다음에 우리보다 산업적으로 낙후된 나라니까 그 나라의 어떤 행정이나 서비스나 아니면 건축 등등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 투자가 또 다른 돈을 낳게 될 테니까 여러모로 우리한테 이득이 아니겠는가 하면서 다른 나라로 팽창하게 된 전략. 그래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아닌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주도해 나가는 19세기의 새로운 식민지 팽창 정책. 그것이 제국주의란 것이고 그때 활용되는 것이 이 나라들의 경제력과 군사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제국주의에는 제국주의를 합리화해주는 그런 여러 논리들이 또 붙게 됩니다. 우선 제국주의는 여기 더해가지고 배타적인 민족주의라는 것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 배타적 민족주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민족끼리만 다른 민족은 안 되라고 하는 좀 쉬운 말로 하자면 속 좁은 민족주의라고 볼 수가 있어요. 18세기, 19세기 무렵에는 사람들한테 국가라는 개념이 발달하기 시작을 하면서 덩달아서 민족이라는 개념이 성립되기 시작을 합니다. 옛날에는 이런 민족이란 개념이 딱히 없었고요. 있다 하더라도 되게 막연한 개념이 있었는데 이제 국가관이 점점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너하고 나하고 외모도 비슷하고 쓰는 말도 같고 적당한 문화 공감대도 있으니까 어떤 동일한 정체성을 가진 어떤 동질 집단이 있는 게 아닐까라고 하면서 민족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민족이라고 하는 것처럼 아니면 뭐 중국 민족이라든지 아니면 유럽에서는 게르만족, 켈트족 아니면 뭐 라틴족 하는 것처럼 어떤 가상의 동일 집단을 만들어낸 게 바로 민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민족끼리는 같은 민족끼리는 침략을 하면 안 될지 모르겠지만 다른 민족은 뭐 상관없지. 다른 민족인데 뭐 무슨 알바야 라고 하는 게 이런 제국주의적인 팽창 정책을 지지하는 하나의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당시 유행하던 것은 사회 진화론이라는 것과 이른바
백인 우월주의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회 진화론은 19세기 진화론, 과학 시간에 나온 진화론으로 유명한 사람이 찰스 다윈이지 않습니까? 이 다윈의 진화론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 사회도 진화하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스펜서라는 사람이 제공하게 됩니다. 스펜서의 논리는 뭐냐면요. 동물, 식물 중에도 덜 진화된 것과 더 진화된 것이 있는데 그것처럼 우리 사회도 덜 발달된 사회가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동물 같은 경우에도 이른바 약육강식과 적자생존 논리에 따라 가지고 더 진화한 종족은 번식할 것이며 덜 진화된 종족은 도태되어서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논리를 사회에다가 적용한 게 바로 사회진화론입니다. 그 사회진화론은 사회가 발달된, 더 진화된 문명사회가 있고 덜 발달된 야만 사회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두 사회가 충돌했을 때 어떤 나라가 이긴다면 그 사회가 발달된 문명사회라고 생각을 했었고, 거기서 진 나라가 야만 사회라고 봤기 때문에 문명화된 국가가 야만화된 국가를 점령한 건 당연하다. 마치 식물, 동물처럼 환경에 잘 적응하는 적절한 자가 살아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던 게 이 사회 진화론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른바 그 백인의 짐, 우리 책 마지막에 나와 있지만은 White Man Burden을 해가지고 이런 걸 주로 이끄는 사람들이 백인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당시 유럽 국가들이 대부분 백인이 살고 있는 국가들이었고, 이들이 식민지로 부리고 있던 사람들이 흑인이나 황인이었기 때문에 우리 백인들이 되게 우월하지라고 하는 백인 우월주의라는 인종주의와 결합해가지고 백인들이 문명 국가로서 야만 상태인 저들, 흑인이나 황인들을 지배하고 문명 상태로 이끌어줄 책임이 있구나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이죠. 실상은 그러면서 흑인 사회를 점령하고 아프리카를 점령하고 아시아를 점령하고 있는 것 뿐인데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겁니다. 우린 지금 너네를 점령하는 게 아니라, 너네를 이용해 먹는 게 아니라 너네를 문명 국가로 바꿔주는 거야 라는 논리로 활용되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제국주의가 이 당시 유럽 사회, 그리고 멀리는 아메리카나 동아시아 사회에서 확산되게 돼가지고 어떤 팽창주의 정책, 그리고 식민지 정책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 제국주의를 가장 선두에서 이끌던 나라는 역시 산업혁명을 제일 먼저 이끌었던 영국이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당시 전통적인 라이벌 프랑스가 있었는데요. 이미 1756년에 유럽 바깥의 해외 식민지를 두고 프랑스와 한판 크게 붙었던 7년 동안 전쟁을 했던 전쟁이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영국은 유럽 내부에서도 프랑스를 승리하였고요. 그 다음에 영국은 미국에서도 프랑스 세력을 몰아내는 성공했고, 또 인도의 그 플라시 전투로 대표되는 인도를 둘러싼 갈등에서도 프랑스를 밀어내 성공하면서 확고한 세계 제1국가로 발돋움하는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영국은 산업혁명으로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발생하게 돼요. 되게 사회 분위기가 뒤숭숭해지게 되는데, 그런 상황도 우리 영국을 더 이상 적대할 만한, 우리 영국에 대항할 만한 나라는 없다라고 인식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물론 영국도 중간에 비극이 없던 건 아니라서 미국이 독립선언하고 독립전쟁 과정에서 거대한 식민지, 미국을 잃어버리는 그런 아쉬움도 있긴 했었지만, 적어도 기술력으로 봤을 때 영국이란 나라를 따라잡을 만한 어떤 경쟁국가는 더 이상 없다고 믿게끔 만들었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미 영국 같은 경우는 18세기 후반, 그러니까 1700년대에 이미 산업혁명을 성공을 했는데, 그 이후에 2등, 3등 국가들이 따라오는 시기를 보면은 1830년대, 1840년대 막 이렇게 영국을 겨우 따라오고 있습니다. 기술 격차가 이미 반세기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신감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가, 영국은 이 당시 화려한 고립, 영어로는 스플렌디드 아이솔레이션이라 해가지고 다른 나라들이 이러든가 말든가 우리는 우리끼리 놀 거야 라고 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 외교관에 신경 쓰지 않겠어. 우리는 잘 나가는 선두국가니까. 다만 너네들은 우리한테 한 가지만 지켜주면 돼. 무역을 할 때 세계 어떤 나라든지 우리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하게 해줘 라고 하는 게 영국의 어떤 자신감의 상징이었습니다. 영국은 쉽게 말해 너네가 뭘 하든지 다 우리 손바닥 안이라고 생각했던 거고요. 대신에 한 가지만 요구한 거, 자유무역.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산업화를 제일 먼저 이룬 나라가 영국이었기 때문에 세계 어디에 가도 영국 물건만큼 값싼 물건이 없고, 영국 물건만큼 양 많은 게 없고, 품질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동네든지 영국에 무역할 수 있는 시장만 열어준다면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는 자신감을 보여줬던 게 이 당시 화려한 고립이라는 외교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당시 어떤 영국의 위상을 보여줄 수 있는 게 1851년에 세계 최초의 만국 박람회 개최입니다.
당시 영국은 런던의 크리스탈 팰리스, 수정궁이라고 하는 궁궐을 짓고 거기에 영국이 가진 최첨단 기술들을 선보이는 자리를 만들게 됩니다. 이 수정궁은 이름이 크리스탈 팰리스인 것처럼 당시 영국이 최신 기술로 만들어낸 철 기둥에다가 유리로 온 사방을 둘러싼 건물이었습니다. 이 당시 유럽의 건물들은 주로 벽돌에다가 뭐 그리스식이라든지 아니면 중세식 아니면 르네상스식으로 조각을 한 그런 건물이 되게 많았는데 영국은 거기서 완전히 탈피한 어떤 근대 기술의 산물인 유리와 철을 통해 가지고 건물을 크게 짓고요. 여기서 박람회라는 걸 하는데 다른 나라들은 듣도 본 적도 없는 기술들을 야 너네 이런 거 봤어 하면서 자랑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너네는 우리를 따라오려고 해도 못 따라온다는 영국의 자신감의 어떤 발로였죠. 그래서 이 만국 박람회 문화는 어떤 영국의 기술력을 자랑하기도 하면서 그 이후에 우리도 영국만큼 잘 나간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나름대로 세계 무대에서 잘 나간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나라들이 계속 개최를 하게 됩니다. 2회 대회를 영국의 라이벌이었던 프랑스가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서 개최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후에도 많은 나라들이 이런 박람회 문화를 많이 개최하게 했었죠. 그리고 그 박람회가 요새는 불리는 명칭이 엑스포란 명칭이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옛날보다는 이 박람회 위상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시작은 그러했던 것이 박람회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외교 전략과 박람회 문화를 통해 가지고 영국이 얼마나 자신감 있는 나라인지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그래서 영국은 바로 바다 건너 조금만 코앞만 건너면 나온다는 프랑스가 유럽 대륙안에서 뭘 하든지 간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근데 이런 영국이 딱 하나 되게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어떤 나라도 두렵지 않은데 딱 하나 부담스러운 나라가 어디였느냐? 바로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는 이 당시 세계 지도를 막 그릴 때 세계 지도에 엎드려 있는 곰의 모습으로 많이 상징이 됩니다. 엎드려 있다는 거니까 뭔가 좀 애가 둔하고 피곤해 보이죠? 아직 정상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곰이에요. 엎드려 있지만 결국에 곰입니다. 그게 되게 러시아를 상징하는 이미지인데 영국이 볼 때 다른 나라들 다 고만고만하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현재 상태는 보잘것없습니다. 러시아는 이 당시에 유럽의 가장 동쪽에 있었기 때문에 기술력도 많이 낙후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직도 농노라고 하는 좀 중세적인 그런 농민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러시아를 영국이 볼 때는 어느 나라보다 잠재력이 크다고 봤던 건데요. 우선 러시아는 땅덩어리가 되게 크기 때문에 저 나라의 자원이 얼마나 있을지 몰랐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1814년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했다가 패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 러시아도 이 당시 뒤늦게나마 근대화를 하기 위해 가지고 여기저기 해외 식민지를 갖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해외 식민지를 갖기 위해서는 결국에 이 당시는 비행기가 없는 시대니 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러시아는 추운 나라다 보니까 배를 운용할 만한 뭔가 밖으로 나갈 만한 루트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마침 유럽 쪽에는 러시아가 나가려고 하는 길목을 영국이 막고 있다 보니까 영국 없는 쪽으로 여기저기 진출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러시아가 1813년에 지금의 이란 지역을 점령을 했는데 그게 영국이 볼 때는 이란에 조금만 더 내려오면 인도 아니야? 우리의 제일 대표적인 식민지 인도를 러시아가 노릴 수 있는 거 아닌가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또 그 다음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인종적으로도 이 당시 대부분 유럽인들이 게르만족이나 앵글로색슨 혹은 라틴족이었던 것에 비해서 러시아는 슬라브족이라고 하는 좀 다른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당시 관념으로는 저놈들의 인종도 다르고 지금 얼마나 클지 모르니까 쟤는 견제해야 돼. 그래서 영국이 러시아만 하나 콕 집어가지고 1800년 초반부터 1900년 초반까지 약 100년에 걸쳐 견제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전 세계를 두고 영국이 러시아를 막아서는 이 거대한 어떤 외교전을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 러시아가 진출할 수 있는 루트가 이게 몇 개 있는데 첫 번째는 러시아에서 가까운 그리고 최근에도 러시아가 한번 이렇게 찝적됐었던 우크라이나 아래쪽에 크리미아 반도가 있습니다. 이 크리미아 반도의 항구를 통해 가지고 러시아가 진출하려고 하니까 당시 영국이 프랑스까지 동원해 가지고 러시아 군대의 진출을 막았었었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페르시아로 진출하게 되니까 1800년대 중반 몇 번에 걸쳐가지고 그 이란의 옆 국가인 아프가니스탄을 영국이
보호국가로 만들고 관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또 한 번 진출하기 위해 가지고 1877년, 78년에는 아예 이 당시 지금의 터키 지역을 가지고 있던 강대국, 하지만 이제 서서히 쇠퇴하고 있던 오스만 투르크란 나라랑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 전쟁 이후에도 외교적인 개입을 통해 가지고 영국이 막아서게 됩니다. 쉽게 말해 영국은 러시아가 내려오나 싶은 길목을 모두 다 통제를 하면서 러시아 하나만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던 와중에 러시아에게 1884년 무렵에 당시 러시아의 옆나라였던 독일이 알선을 해줍니다. 독일이 러시아한테 조언을 해줘. 지금 이쪽 서쪽 말고 저쪽 동쪽 끝에 가면은 러시아 너네가 진출할 수 있는 동네가 하나 있다고. 거기에 가가지고 그 나라하고 한번 외교 관계를 맺어보는 게 어때라고 제안을 해주죠. 그래서 러시아가 1884년에 우리 조선하고 비밀 외교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밀 외교 조약은, 비밀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오래가지 못해요. 결국에 얼마 가지 않아서 비밀 관계가 모두 발각되게 되어버렸고, 1885년 이 러시아와 조선의 외교 관계를 알아버린 영국이 우리 조선의 남쪽, 한반도의 남쪽이었던 거문도라고 하는 섬을 점령합니다. 점령하고는 야, 러시아 너네가 여기서 안 물러나면 우리도 안 빼 라고 하면서 두 나라가 대립하는 형국을 만들게 되죠. 아마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한번 지나가다라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문도 사건이라는 사건은 우리 한국사 입장에서는 외국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침탈하는 사건 중에 하나겠지만, 세계사적인 입장을 볼 때는 이런 영국과 러시아 100년에 걸친 그레이트 게임의 한 부분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러시아는 왜 도대체 조선으로 오게 된 것이며, 독일은 도대체 러시아한테 왜 이런 조언을 해준 것일까? 그걸 이해하려면 우리는 이제 그 다음으로 독일이란 나라를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원래 중세시대 독일이란 나라는 되게 작은 소국들로 나뉘어진, 찢어져 있는 나라였습니다.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그냥 여러 영주들이 다스리는 소국들이 있는 지역이었고요. 여기는 당시 서쪽에는 프랑스라는 나라, 그 다음 동쪽에는 신성 로마 제국, 나중에는 이제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한 합스부르크 왕가가 지배를 하면서 일종의 그 중간에 있는 스펀지 같은 완충지대 역할을 하던 게 바로 독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인들 내부적으로는 매번 통일을 하고 싶었는데, 이런 외부적인 이유 때문에 독일 통일은 번번이 막혀왔었고요. 그러다가 마침내 근대 국가가 출현하게 되고, 근대 국가 간의 외교적인 갈등과 외교적인 관계 틈을 비집고 나타난 국가가 독일의 어떤 작은 나라 중 하나였던 프로이센이라는 나라였습니다. 프로이센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서서히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요, 이 나라에 1861년에 국왕으로 즉위한 사람이 비렐름 1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옛날부터 근대 국가로서 독일을 꿈꾸면서 강한 독일을 생각하면서 이제 내가 왕이 되면 이런 나라 만들어야지 꿈이 되게 많던 사람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국왕에 즉위하자마자 많은 제후들, 당시의 독일의 왕을 견제하는 제후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비스마르크라고 하는 사람을 재상으로 발탁하게 됩니다. 이 비스마르크는 원래 독일 외교관 출신인데, 이 사람의 능력을 눈여겨봤던 당시 황제 비렐름에 의해 가지고 이 비스마르크가 재상으로 발탁이 되게 되고, 재상이 되고 나니까 유명한 연설이죠. 철혈 정책이라고 하는 연설을 통해 가지고 독일의 지금 상태를 더 낫게 해줄 것은 이른바 철과 혈로 대표되는 군사력밖에 믿을 게 없다라고 하면서 당시 많은 귀족들과 제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어떤 군비 증강책을 펴고, 그리고 주변 지역에 대한 전쟁을 벌이기 시작을 합니다. 1866년에 어떤 독일의 외갓집 같은 곳이죠. 독일의 당시 외갓집이었던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을 펼쳐가지고 7주 만에 서서히 당시 쇠퇴하고 있었던 오스트리아를 항복시키게 되고요. 그로부터 5년 뒤가 되면은 당시 이제 유럽의 맹주이자 독일의 어떤 통일을 계속 방해해왔던 프랑스를 침공해가지고요, 1871년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 끝에 당시 수도였던 파리 베르사유 궁전을 점령하게 되고, 당시 프랑스의 궁전이었던 베르사유 궁전에서 황제 비렐름의 대관식을 치르는 일도 벌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면서 프로이센 나라가 이제 유럽의 신생 국가가 아니라 나름 지금 눈여겨볼 엄청난 슈퍼 루키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이렇게 프랑스를 패퇴시킨 다음에 우리가 독일 사람이라면 지금 유럽 여기저기를 정복하면서 팽창을 해 나가고 싶을 법도 한데, 당시 재상이었던 비스마르크는 자 이제 그만하고 왕을 멈춰 세우게 됩니다. 지금 우리 독일의 지도를 보시면은 독일이 유럽의 정 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독일이 이 정도까지는 괜찮을지 모르겠으나 여기서 더 나가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려고 한다면은
우리 뒤에 있는 또 다른 나라가 우리를 압박하려고 들 것입니다. 어떤 필연적인 숙명이죠. 정 가운데 있다 보니까 사방의 적으로 둘러싸여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하면 우리는 불리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비스마르크의 입장이었습니다. 우리 독일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사는 방법은 괜히 영토를 확장하면서 나대다가 얻어맞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라고 하는 여러 국가들의 눈총을 받는 이 나라 하나만 잘 고립시켜 놓으면, 쉽게 말해 왕따를 시켜 놓으면 우리 독일은 다른 나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마치 유럽의 재판관 같은 역할을 하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비스마르크의 입장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비스마르크의 전략대로 프랑스를 뺀 나머지 유럽 국가들하고 외교관계를 돈독하게 맺기 시작을 합니다. 당시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끼리 놀게, 우리는 화려한 고립이야라고 안 놀았기 때문에 얘네는 예외고요. 잘 나간 어떤 유럽의 실세 국가들이 어디가 있었냐면, 조금 저물어가고는 있었지만 오스트리아라는 나라, 그 다음에 이제 막 크고 좀 어딘가 어설프긴 하지만 러시아라는 나라, 그 다음에 독일과 비슷한 환경에서 통일했던 이탈리아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먼저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오스트리아하고 러시아에 1870년대 초반에 접근을 하기 시작합니다. 접근하는 명분은 지금 우리나 그쪽이나 다 이제 황제 있는 나라 아니냐, 프랑스는 지금 황제가 아니라 공화정 국가인데 이렇게 황제가 있는 우리끼리 뭉쳐가지고 서로 이렇게 든든하게 좀 필요할 때 도움도 되고 보탬이 돼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3황제 국가끼리 동맹을 맺게 됩니다. 이 동맹의 목적은 이렇게 오스트리아, 러시아를 끌어들여가지고 서로 간에 어려운 일 있으면 돕자, 쉽게 말해 다른 외부 국가가 침입을 하게 되면 서로서로 보호해주자라고 하면서 프랑스를 따돌리는 정책의 일환이었죠. 근데 문제는 독일은 이게 최선일지 모르겠으나 당시 오스트리아, 러시아는 사이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스트리아, 러시아는 그 당시에는 이웃하고 있는 국가였기 때문에, 우리 모두 그렇잖아요. 이웃 국가끼리 사이 좋은 나라 그렇게 잘 없거든요. 서로 간에 뭔가 앙금이 되게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둘 다 어딘가 나사가 좀 빠져 있어.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한때 잘 나갔으나 지금은 많이 허약해진 나라이고, 러시아는 한참만 크고는 있으나 어딘가가 되게 어설픈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잘 나가는 나라가 되려면 식민지를 가져야 되는데 둘 다 식민지로 나갈 만한 땅이 없어요. 오스트리아는 바다가 없는 내륙 국가이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 영국이 계속 막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나라가 바다를 가지려고 하면은 공교롭게도 한 군데로 점이 몰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지금 그리스와 유고 같은 나라가 있는 발칸반도인데, 둘 다 이쪽 지역으로 진출하려다 보니까 둘 간의 경쟁이 심해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당시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종주의라고 하는 인종 문제가 심각했는데, 오스트리아는 게르만족입니다. 근데 러시아는 슬라브족이에요. 그런 인종이 다르다는 점도 둘 간의 갈등을 계속 심화시켜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러시아는 쟤랑 안 한다니까, 나 쟤 싫다니까 하면 서로 간에 되게 뻗대고 있는데, 독일이 계속 얼르고 달려가지고 겨우 같이 앉혀놨던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1881년에 새로운 친구가 추가되게 됩니다. 이게 누구냐면 독일과 비슷하게 통일됐던 이탈리아인데, 이탈리아가 마찬가지로 1860년 통일을 하게 돼요. 통일을 하고 나니까 이탈리아도 독일처럼 식민지를 막 갖고 싶어서 이제 막 신생국가서 잘 나가고 싶어 하는데, 이때 이탈리아가 되게 눈독 들이던 나라가 어디였냐면 바로 바다 건너편에 있었던 튀니지라는 나라였습니다. 이 튀니지를 우리가 가져야지 침발라 놓고 했는데, 그거를 프랑스가 낼름 먼저 가져가 버렸어. 이탈리아 입장에서는 좀 가까운 데부터 시작해가지고 영토를 넓혀 나가려고 했는데, 그걸 프랑스가 가져갔으니 프랑스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독일이 이걸 눈치채고, 야 이탈리아 너도 프랑스 싫지? 하면서 이탈리아를 꼬드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를 꼬드긴 결과로 독일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라고 하는, 자 우리 옆 동네 나라끼리 한번 서로 잘해봅시다라고 하는 새로운 동맹, 삼국 동맹이라는 걸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독일은 지금 삼재동맹이라고 하는 국가 동맹을 하나 만들어 놓고 삼국 동맹이라고 하는 일종의 보험 동맹을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 우리 이제 프랑스랑 놀지 말고 우리끼리는 위험한 일 있으면 서로 도와주는 거다라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삼재동맹이라고 하는 러시아와 오스트리아 관계가 가면 갈수록 점점 안 좋아지게 됩니다. 러시아는 당시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식민지를 계속 획득하고 근대 국가를 나아가고 싶어 했고요. 그걸 영국이 막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1870년대에 투르크, 그러니까 오스만 투르크를 공격하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러시아가 승리하고 당시 흑해 일대 땅을 가져가게 됩니다. 근데 가져가게 되니까 영국이 당장 야 그건 안 돼, 내가 허락 못하면서 말리게 되죠. 그걸 본 독일이 야 요거다, 지금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다라고 하면서, 자 우리 독일이 중재하겠습니다, 모여보세요 하면서 베를린에서 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게 1881년에 베를린 회의인데, 이 베를린 회의에서
독일이 나름대로는 중간에서 중재를 하면서 모든 나라의 칭찬을 받고 싶었겠으나 영국의 불만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영국의 실질적인 힘도 너무 셉니다. 아직까지는 독일이 영국한테 뭐라 할 정도는 힘이 안 돼. 그러니까 독일이 영국의 말을 들어주고 자 러시아야 네가 참아라. 네가 좀 참고 양보해 라고 하면서 러시아를 돌려보냈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되게 불편해지고 러시아의 라이벌이었던 오스트리아, 영국은 되게 기분이 좋아집니다. 러시아가 야 나 이렇게 하면 나 너랑 같이 못해 반발을 하게 되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독일이 러시아를 달래면서 제공을 한 게 바로 조선에 한번 가봐라라고 하는 아까 그 조선과 러시아의 비밀 조약 그리고 영국의 거문호 사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얘기할 거는 바로 이제 우리 동아시아 이야기입니다. 조선을 둘러싼 동아시아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는 얘기인데 이미 당시 영국은 인도부터 치자면은 이미 18세기부터 그 다음에 인도를 뺀 나머지 지역을 한다면은 19세기부터 다른 식민지들을 야금야금 잡아먹어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뒤질세라 프랑스라든지 아니면 다른 유럽 국가들도 식민지를 만들어 나가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먼저 지리적으로 가까운 아프리카를 식민지로 만들어 나갔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를 넘어가지고 인도와 인도 차이나 그러니까 지금의 동남아시아 일대를 식민지로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장 눈독을 들이고 있던 가장 유럽인들이 생각할 때 이 당시 부가 제일 풍부하다고 생각했던 나라가 바로 중국이었는데 이 중국에 대해서도 영국이 당시 근대 기술력과 무력을 통해 가지고 문을 여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게 바로 1842년에 벌인 아편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중국의 문을 반 정도 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머지않아 가지고 1858, 60년에 걸쳐 가지고 중국의 문을 활짝 열어버리게 됩니다. 2차 중영 전쟁이라고 부르는 전쟁이죠. 그래서 이런 전쟁을 거치면서 영국이 청나라의 문을 열고 뒤따라서 다른 유럽 국가들도 야 영국한테 너네 허락했다며 라고 하면서 다 같이 청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은 조선에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조선에서도 야 지금 중국이 어떻게 됐다는데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하면서 사회 분위기를 혼란스럽게 만들게 되고 나중에 1860년대에 청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게 된 상황에서는 오히려 청나라에서도 야 조선 너네도 우리처럼 해라 안 그럼 너네 죽는다 라고 하면서 조선에다가 개화를 요구하게 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 사실 1860년대에는 아무 정신이 없었습니다. 털리느라 바빠가지고 지금 자기 옛날 체면도 없고요. 자존심도 없고요. 그냥 살려가 주십사는 그런 분위기가 중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때 조선 말고도 군신관계 등을 통해 가지고 여러 주변 국가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이 1860년을 전후해 가지고 거느리고 있던 나라들을 하나씩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대만도 잃어버리게 됐었고 이 당시에 오키나와 잃어버리게 됐었고 그 다음 멀리 베트남도 1880년대 잃어버리게 되죠. 우리 살려가 주십시오 하다가 그제서야 마지막 남은 조선이라도 챙겨야 되겠다 하면서 조선에다가 계속 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청나라도 지금 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지금 식민지가 될 운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조선이라도 우리 걸로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도 근대 국가로 발돋움해야 되겠다라는 욕심을 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청나라는 빼놓을 수 없는 옆집 이웃집이 바로 일본이죠. 지리적으로 동아시아의 가장 끝에 위치하고 보니까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국가들은 보통 청나라를 거치고 일본을 가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일본에 대한 관심이 떨어졌는데 이 당시 뒤늦게 근대화에 추진을 하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은 태평양을 건너서 올 수 있는 환경이다 보니까 제일 먼저 도착하는 국가가 일본이고 필리핀 같은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점 국가들을 많이 장악을 해 나갔고요. 그 다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역사 자체가 식민지에서부터 출발했다 보니까 식민지 만들고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우리 같은 애들이 버티기 시작하면은 관리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피곤한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다른 나라를 진출할 때 제일 필요한 정말 필요한 핵심 거점들만 챙기고 교역을 할 수 있는 시장을 개방하는 것 그걸 원하는 게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의 외교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외교 전략을 토대로 해가지고 1854년과 1858년에 걸쳐가지고 일본이라는 나라를 개항하게 되고 이제 일본을 미국의 어떤 상품 시장으로 만들면서 한편으로는 일본이 근대화되는 계기를 겪게 됩니다. 문제는 이 중국과 일본이 개화하는 과정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당시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열강에 침탈하는 과정에서도 황제라고 하는 사람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근대화해야 된다는 거 알고 저 유럽 애들 따라가야 된다는 거 알지만 어디까지나 황제라고 하는 사람을 지키면서 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중국은 지금도 아시다시피 너무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빠른 개혁을 하기에는 너무 덩치가 크고 뚱뚱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자연스럽게 황제를 지키고 전통을 지키는 과정에서 천천히 하는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고요.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은 그 당시에 쇼군이라고 하는 어떤 사무라이의 대표가 일본을 통치하고 있었고, 그리고 천황이라는 사람이 상징적인 대표로 있었는데, 이 미국이 들어오고 하는 과정에서 쇼군이라는 사람이 다스린 지배체제가 무너지고 천황이라는 사람이 어떤 실질적인 대표로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기존의 어떤 체제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바꾸려고 하면은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일본인들의 관념 속에 새겨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일본은 중국과 다르게 급진적인, 바꾸려면 한꺼번에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마인드를 각인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중국, 일본이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꼭 하나 챙겨야 될 나라가 있다면 조선이다 보니까 두 나라 모두가 조선의 어떤 개화 정책에 계속 개입을 하면서 영향을 주게 되는데, 조선은 지금 개화고 뭐고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영국은 뭐고 프랑스는 뭐고 미국은 뭔지 이 상황도 되게 혼란스러운데, 갑자기 와가지고 옆집 이웃들이 개화를 빨리 하세요, 개화를 천천히 하세요, 막 이제 입김을 넣기 시작한단 말이야. 이 과정에서 과연 조선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요게 어떤 우리 조선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반대로 말하면 이 열강들 입장에서는 이제 1860년대 중국을 개항시켰습니다. 1860년대 일본도 개항시켰습니다. 마지막 하나 남은 이 되게 미스테리한 나라, 조선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정말 너무너무 궁금한 거죠. 그래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두고 세계 열강들이 모여서 벌이는 각축전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결국에 우리 조선은 개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나라 저 나라를 배우려고 했습니다만, 사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 자체가 많이 전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나라가 말할 때는 이렇게, 일본이 말할 때는 이렇게, 러시아가 하면 이렇게, 독일하면 이렇게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는 과정에서 당시 대표적인 두 라이벌이었던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1895년 청일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서 일본이 조선의 어떤 옛 군신 관계를 맺고 있었던 청나라를 조선에서 제거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 조선을 근대화되는 발판으로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딱 일본이 숟가락을 꽂으려고 하는 순간 새로운 도전자가 나타나게 되죠. 그게 바로 옛날 거문도 사건 이후에 돌아간 줄 알았는데 아직도 돌아가지 않고 근처에서 기웃대고 있었던 바로 러시아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2라운드, 그래서 우리가 청일전쟁 끝난 이후에 아관 파천이라든지 러시아 공사관으로 왕이 도망간 사건이라든지, 아니면은 러시아와 일본의 어떤 대립관계 속에서 대한제국을 선포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들어본 친구들이 많을 건데요. 그게 지금 이 러시아와 일본의 대립 구도 속, 이 조선을 둘러싼 2라운드 상황 속에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2라운드는 좀 싱겁게 끝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때는 우리 조선이 어떻게 하는 걸 떠나가지고 이미 너무 강한 국가들, 열강 간의 싸움판 속에 우리가 휘말려 있게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독일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1880년대 어떻게든 러시아도 잘 데리고 가고 오스트리아도 잘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만, 1890년대가 되면은 황제가 바뀌게 됩니다. 늙은 황제 비렐름이라는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고 젊은 황제 비렐름 2세가 즉위를 하게 됩니다. 젊은 황제다 보니까 이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 하는, 재상 비스마르크가 하는 꼰대 같은 얘기가 난 정말 듣기 싫어. 나는 그냥 황제답게, 그 다음에 강대국답게 넓은 식민지 가지고 영토 막 다스리고 하고 싶은데 이 늙은 재상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젊은 황제 비렐름 2세가 늙은 황제였던 비스마르크를 퇴위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친히 정치를 하게 되죠. 그리고 친히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야 너가 영국? 야 우리 독일이야 하면서 영국한테도 막 기어오르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오스트리아 쟤네 왜 저렇게 싸우냐, 그냥 우리는 우리 갈 길 갈련다, 어차피 다 우리가 싸워야 될 나란다 하면서 러시아의 손을 놓게 되죠. 이런 상황이 되면서 그렇게 비스마르크가 우려하던 상황, 프랑스가 고립에서 벗어나게 되고 러시아가 탈출하게 되고 독일이 주변국에 둘러싸이는 그런 상황이 서서히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러시아는 1890년 들어가지고 친구가 없어요. 독일은 나랑 안 놀아준대, 오스트리아는 싫어, 영국도 혼자 놀겠대. 그러니 그렇게 고립되어 있었던 프랑스하고 손을 잡게 되고요. 러시아가 이 당시에 어떤 조선에서 외교관계를 펼친 동안에 러시아의 든든한 서포터 역할을 했던 게 바로 프랑스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러시아가 조선에게 다시 기웃거리기 시작하니까 이번에 일본지에 가가지고 야 우리는 일본 너네 믿는다 하면서 일본의 서포터 역할을 하게 된 게 영국이었죠. 결국에 우리가 구한 말에 조선을 둘러싼 러시아, 일본의 싸움은 사실은 영국과 프랑스 같은 열강의 어떤 배팅 싸움, 이제 큰 싸움에 우리가 휘말려 들어가게 된 것이었고요. 이 과정에서
영국이 아무래도 프랑스보다 훨씬 세다 보니까 영국이 프랑스한테 야 너네 끼면 우리도 싸움 낀다 라고 하면서 압박을 하게 되니까 프랑스가 알겠다 우리도 빠질게 너네도 빠져줘 서로 뒷짐지고 러시아 일본 어떻게 싸우나 지켜보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덩치만 컸지 몸집은 둔했던 러시아가 일본에 패배하게 되고요. 1904년 5년에 걸친 전쟁 패배의 결과로, 반대로 말하면 일본은 러시아의 전쟁 승리 결과로 이제 근대 국가로서 인정을 받게 되고 제국주의 국가로서 인정을 받게 되고 식민지 조선을 이제 내 손아귀에 넣는 단계를 차곡차곡 밟아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조선은 이 당시 일본과 러시아가 대립하는 무렵에 이제는 그래도 좀 옛날보다 개화 정책에 대한 국제 정세에 대한 어떤 눈을 좀 뜨게 돼가지고 우리 조선이 살아남으려면 지금 이 친구들의 입장이 제국주의가 어떠고 민족주의가 어떠고 그 다음에 뭐 사회 진화론은 어쩌고 하면서 서로 간에 어떤 근대 국가를 인정받으려고 하고 제국주의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조선도 깨닫게 되고 우리 조선도 이런 제국주의 국가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한 문명국가 중에 하나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고종 황제가 1897년에 대한제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도 그 이유고요. 조선에다가 각종 근대 시설물들을 드린다든지 아니면 외국에 사는 각종 박람회에다 참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로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헤이그라고 하는 네덜란드 헤이그에다가 특사를 파견하는 것도 우리 조선이 유럽 국가들한테 문명 국가들로 인정받기 위한 몸부림의 하나였습니다. 근데 조선이 문명 국가로 인정을 받고 우리는 야만 국가가 아니라 문명 국가라고 유럽 국가들이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은 조선도 유럽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던 제국주의 국가들이 그렇게 얘기하던 사회 진화론을 인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죠. 사회 진화론의 결정적인 논리, 적자생존. 겉으로 볼 때는 문명이고 그 다음에 어떤 백인들의 의무이고 우리 백인들 문명 국가가 야만 국가들을 문명으로 이끌어주고 하는 되게 그럴듯한 이야기들 그리고 겉으로 볼 때는 어떤 젠틀함과 그 다음에 어떤 문명인들의 교양과 이런 것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런 적자생존,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힘의 논리를 이쁘장하게 포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근데 조선은 그 속임수를 간파하지 못했고 이런 유럽인들의 사회 진화론 논리에 빠져가지고 우리도 문명국가입니다. 문명국가로서 같이 하시죠. 라고 하는 그 친구들의 논리에 말을 맞추게 된 순간 너하고 일본하고 붙어봐. 너하고 러시아 붙어봐. 야, 너 약하네? 너는 졌으니까 문명국가 아니라는 거네? 하는 함정에 빠져버리게 되었고 결국 조선이 1905년 일사늑약으로 일본의 보호국이 되고 1910년 한일 병합조약으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을 때 조선의 편을 들어준 나라는 아무도 없는 그런 냉철한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렇게 가지고 1800년부터 1900년대까지 어떤 세계사의 흐름을 알아보면서 동시에 우리 조선의 나라가 왜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 한국인의 입장, 한국사 입장이 아니라 세계사의 관점에서 우리 한국을 좀 간단하게 바라보는 브리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를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 2단원에 막 등장하게 될 갑자기 툭 튀어나오게 될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같은 국가들이 왜 튀어나온지 맥락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한국사를 이해할 때 한국의 어떤 관점으로도 볼 수 있고 다른 외국 국가들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넓은 안목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내년에 세계사라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3학년 때는 현대세계 변화라고 하는 진로 선택 과목이 있어요. 약간 세계사 중에서 현대사 파트만 떼놓은 그런 과목인데 되게 재밌는 과목인데 그 과목을 들은 친구들한테 세계사 과목은 저런 스타일이구나 하는 느낌을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오늘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받아쓰기는 건 별로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배경에 대한 설명이니까 여러분들께 가볍게 들으시고 이후에 이 단원 내용 공부하실 때 조금 배경으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